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50명의 사람에게 책상 사진만 보여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일 것 같나요?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실제 성향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깔끔한 책상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강했지만 동시에 통제욕이 있었고, 어질러진 책상을 가진 사람은 즉흥적이지만 따뜻하고 감정 표현이 솔직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방이나 책상처럼 개인의 공간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공간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혹시 이런 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닥엔 먼지 하나 없고 옷장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완벽하죠? 하지만 이상하게 숨이 막힙니다. 반대로 이런 집도 있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거실엔 일주일 전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두 집의 주인이 사실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거죠. 서울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부 가정의 정리 습관에서도 개인의 성향이 드러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요. 정리정돈 방식만 봐도 그 사람의 숨겨진 본성이 거의 100% 드러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배우자의 진짜 성격이 궁금하신가요?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그들의 방을 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옷장 문을 열어보고 책상 서랍을 확인해 보세요. 신발장을 살펴보고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히 첫 번째 유형이 가장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신의학계에서는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못 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과거를, 고통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오랜 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중 47%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물건에 묻힌 삶이 결국 마음까지 묻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당신이 왜 정리를 못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본성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정리법을 얻게 됩니다. 잠깐만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집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현관에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나요? 거실 테이블 위에 일주일 전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나요? 옷장 문을 열면 옷들이 쏟아질 것 같나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나요? 하나하나 라벨을 붙이고 색깔별로 분류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불안한가요? 둘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마음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장기 심리 추적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정리 습관과 심리적 안정감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과 지나치게 잘하는 사람, 둘 다 심리적 고통 지수가 높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적당히 어질러져 있지만 필요한 건 찾을 수 있는 정도요. 너무 완벽하지도 너무 엉망이지도 않은 그 중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첫 번째 유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본성,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을 놓지 못한다. 68세의 김순애 씨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좁은 복도 양쪽으로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거실 한쪽 벽면은 온통 비닐봉지로 가득했습니다. 이거 다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순애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봉투들이었습니다. 고장난 리모컨이 5개나 있었습니다. 10년 전 마트 영수증도 고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만진 물건들이에요. 이걸 버리면 남편도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물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영국 런던대 심리학과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실, 이별, 후회, 죄책감. 이런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그 감정을 이입하는 겁니다. 낡은 옷 한 벌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그날의 기억이 되고 깨진 그릇 하나가 함께했던 시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딩 심리라고 부릅니다. 저장 강박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버리는 행위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순간 그 물건과 연결된 기억도 함께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버리려고 할 때 뇌의 고통 중추가 활성화됐습니다. 마치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진짜로 아픈 겁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버리지 못하면 다가올 것도 맞이할 수 없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순애 씨는 남편의 빈자리를 물건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물건을 쌓아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은 점점 더 좁아지고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애 씨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미 가셨어요. 엄마까지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날 저녁 순애 씨는 처음으로 남편의 물건 하나를 버렸습니다. 고장난 손목 시계였습니다. 시계를 쓰레기 봉투에 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던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버림이 상실이 아니라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순애 씨는 또 하나를 버렸습니다. 낡은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깨진 안경을 버렸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순애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기억 속에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집안 가득 물건을 쌓아두고 사시는 분 말입니다. 그분을 나무라지 마세요. 그분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품고 계신 겁니다. 필요한 건 질책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버려도 돼요. 당신 속도대로 가세요. 이 한마디가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감정도 쌓아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두 번째 본성,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공간도 통제하지 못한다.
61세 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35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밀린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막연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집안이 어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택배 상자가 쌓였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밀렸습니다. 침실 바닥에는 벗어놓은 옷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치워요. 집이 왜 이래요? 민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할게. 지금은 좀 그냥 놔둬.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어질러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UCLA 가족생활연구팀이 여러 가정의 생활 공간을 분석한 결과 공간의 정리 상태와 스트레스 수준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공간이 어질러질수록 불안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안해서 공간이 어질러지기도 하지만 공간이 어질러져서 더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투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혼란이 외부 환경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공간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공간도 무너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삶은 정리되지 않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정확한 말입니다. 민수 씨의 어질러진 방은 그의 무너진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35년간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상실감이 공간으로 드러난 겁니다. 민수 씨는 매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힘들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점점 더 엉망이 됐습니다. 아내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요? 이제 좀 일어나요. 민수 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족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민수 씨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산을 오르는 것처럼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공간이 정리되니까 마음도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깨끗해진 거실을 보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정돈된 부엌을 보니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습니다. 석 달 후 민수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프리랜서 일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57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3년간 어머니 병간호를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집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이 폐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3년간 제대로 청소를 못했던 겁니다.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고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치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소기를 들어도 힘이 없었습니다. 걸레를 들어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요. 우울, 무기력, 무감각. 이런 상태에서는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정리는 에너지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희 씨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혼자 이렇게 지내고 계셨어요? 딸은 그날부터 매일 찾아와서 함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옆에서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엄마, 천천히 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일주일이 지나자 집이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희 씨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정희 씨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왜 안 치워? 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게으르네. 라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분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지쳐 있는 겁니다. 필요한 건 질책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함께 치워주세요. 말없이 옆에 있어주세요. 괜찮아. 천천히 해. 내가 도와줄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건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 지쳐 있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추스르세요. 공간은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본성.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른다. 이번엔 정반대 경우입니다. 59세의 최은주 씨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모델하우스 같았습니다. 아니, 모델하우스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은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선반에는 모든 그릇이 크기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안도 완벽했습니다. 식재료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고 유통기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하세요? 물었습니다. 은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신경 쓰여서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은 웃으며 하는데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은주 씨의 딸을 만났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완벽주의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 방도 매일 검사하셨어요. 침대 모서리가 안 맞으면 다시 정리하라고 하셨죠. 힘들었겠네요. 네. 집에 있으면 긴장돼요. 뭐 하나 잘못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가자마자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미국 콜로라도대 심리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지나치게 완벽한 공간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드러냈을 때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착했습니다. 공간이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마음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대신 공간을 통제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회피형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불안을 정리로 다스리는 거죠. 하지만 역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정리해도 먼지는 쌓입니다. 아무리 정렬해도 누군가 어지럽힙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에게 일부러 물건을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심박수도 빨라졌습니다. 단지 물건이 어질러진 것뿐인데 몸은 위험 상황처럼 반응한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견디는 자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은주 씨는 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집, 흐트러짐 없는 일상.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매일 불안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 신경이 쓰였습니다. 손주가 놀러와서 장난감을 꺼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질러지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문 읽었으면 제자리에 놓으라고 몇 번을 말해요? 손주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장난감 다 치우고 가야지. 할머니 집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족들은 하나둘씩 은주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떠났습니다. 은주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집에서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은 깨끗한데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공간은 넓은데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은주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했던 건 깔끔한 집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이었다는 걸요. 은주 씨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장난감을 어지럽혀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어디 두든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남편이 편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은 조금 어질러졌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공간일수록 그 마음은 외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집입니다. 네 번째, 정리와 관계의 법칙. 공간은 관계의 축소판이다. 사람의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의 관계 방식도 보입니다. 특히 책임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드러납니다. 63세 김철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호 씨 집은 늘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치워달라고 해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어쩔 수 없어. 내가 어질러 놓은 거 아니야. 애들이 어질러 놓은 거지. 바빠서 그래. 시간 나면 치울게. 하지만 시간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철호 씨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항상 남 탓이었습니다. 애들 탓, 아내 탓, 바쁜 일정 탓. 독일 심리학자들의 장기 관찰 연구에서는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생활 공간을 정리하지 않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남 탓을 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 탓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환경 탓을 했습니다. 결코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물건이 어질러져 있어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잘못이었습니다. 철호 씨의 아내는 지쳐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물건 하나 제대로 치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회사에서는 달랐습니다. 회사 책상은 깔끔했습니다. 서류도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집에서만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평가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당연히 참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철호 씨는 불안했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는 왜 그렇게 무책임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바빠서 그런 거잖아. 바빠서요? 주말에도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잖아요. 그게 바빠서 그래요? 철호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지쳤어요. 당신 뒷바라지만 30년을 했어요. 이제 좀 당신도 책임지고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철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호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물건은 자기가 치웠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0해 넘게 안 하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8세 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씨는 말이 없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어질러 놓으면 조용히 치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미경 씨의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덕분에 집이 편해요. 항상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으니까요. 딸도 말합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아무 말 없이 다 해주시거든요. 하지만 미경 씨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배려하는 거죠. 자기만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려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미경 씨는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용히 공간을 가꿉니다. 그게 사랑의 방식입니다. 공간을 보면 관계가 보입니다. 자기 물건도 안 치우는 사람은 자기 감정도 정리 못합니다. 자기 책임도 안 지는 사람은 관계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은 조용히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말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감정도 관계도 스스로 정리합니다. 5번째, 마음의 정리법. 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이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루 5분, 한 구역만 정리하기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집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대신 작은 곳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현관 신발장만 정리하세요. 내일은 거실 테이블 위만 정리하세요. 모레는 냉장고 한 칸만 정리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5분씩 한 달이면 집 전체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하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정리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일상이 됩니다. 일본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는 마라톤이 아니라 매일 하는 산책이어야 한다. 정확한 말입니다. 두 번째, 쌓아두지 말고 버리기입니다. 물건은 감정의 잔재입니다. 오래 묵힐수록 버리기 어려워집니다. 감정이 덧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쌓아두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안 쓰는 물건을 찾으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언젠가 쓸 거야.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앞으로도 안 씁니다. 버리세요. 버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버리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이렇게 말하고 떠나보내세요. 그러면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물건도 쓰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10년째 서랍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게 물건에게도 좋습니다.
세 번째, 생활 동선을 바꾸기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눈높이에 두세요. 손 닿기 쉬운 곳에 두세요. 그러면 꺼내기도 쉽고 치우기도 쉽습니다. 반대로 가끔 쓰는 물건은 아래쪽에 두세요. 선반 위쪽이나 수납장 깊숙한 곳에 두세요. 이렇게 동선을 바꾸면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네 번째,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기입니다. 새 옷을 사면 헌 옷 한 벌을 버리세요. 새 그릇을 사면 낡은 그릇 하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물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도 좁아지지 않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을 바꾸면 감정도 바뀐다. 정확한 말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물건을 버리면 감정도 가벼워집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가 큰 감정의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와 함께하기입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함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재미있어집니다. 오래된 물건을 보며 추억을 나누세요. 함께 웃으면서 정리하세요. 그러면 정리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진으로 기록하기입니다. 버리기 힘든 물건이 있나요? 그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물건은 버려도 기억은 남습니다. 사진으로 남기면 죄책감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리 후 자신에게 보상하기입니다. 오늘 5분 정리했나요? 그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이어도 좋습니다. 달콤한 디저트 한 조각이어도 좋습니다. 작은 보상이 계속할 동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공간을 가꾸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더 직접적인 회복입니다.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는 깔끔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낸 나를 다독이는 행위입니다. 오늘 세 가지 본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을 놓지 못한 사람입니다. 둘째, 공간이 엉망인 사람은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은 불안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이었나요? 혹시 첫 번째였나요? 그렇다면 천천히 버리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버려도 괜찮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였나요? 그렇다면 자신을 다독이세요. 지금 정리 못하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을 먼저 추스르세요. 세 번째였나요? 그렇다면 조금 내려놓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질러져도 사람은 살아갑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채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비우는 겁니다.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게 보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현관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거실 테이블을 정리해 보세요. 서랍 하나를 비워 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5분을 투자하세요. 한 달 후엔 당신 집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당신 마음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정리는 깔끔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낸 나를 다독이는 행위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하세요. 공간을 가꾸면서 삶도 함께 가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공간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방이 어떤 모습이든 그건 당신의 지금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존중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었는지, 오늘 무엇을 정리하실 건지 말입니다. 당신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지혜로운 친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